오늘 아침 일라디오. 얼마 전에 거리를 걷는데 어디선가 기분 좋은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잠시 발길을 멈췄는데요. 그 순간 어릴 때 앞마당에서 맡았던 라일락 향기가 떠올랐어요. 라일락의 계절이구나. 짧은 시간이지만 어릴 적 추억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향기를 통해서 과거의 일을 기억해내는 걸 프루스트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의 기억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서 감각 신호 가운데 어느 하나만 건드려줘도 전체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거죠. 저도 잠시 만난 이 꽃향기로 따뜻했던 어린 시절 그리고 그리운 친구들까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라일락 향기가 가득한 5월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향기로 채우고 계신가요? 잠시 후 숲으로 가는 길에서 꽃향기 가득한 걷기 좋은 숲길로 함께 걷기 여행 떠나보시죠. 5월 13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아나운서 김종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는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방송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살펴보는 오늘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오세농, 매주 금요일 N행시로 이어갑니다. 오늘의 N행시 시제, 이번 주 오세농의 주인공인 소라입니다. 이 꼬들꼬들 씹는 맛이 일품인 소라, 어린이들에게는 맛있는 간식이고 애주가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안주죠. 맛도 좋고 영양도 만점인 소라, 오늘은 이행시로 만나보겠습니다. 소풍 갈 땐 라디오지. 이런 여러분만의 이행시 지으셔서 제 건 좀 별로였나요? 문자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신 분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행운의 선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에 농업 분야에는 이 청년 농민 3만 명 육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년 농민 육성 사업은 지난 정부에서도 시행이 됐어요. 지난 2018년에 시작된 청년 창업농 영농 정책 지원 사업인데, 이 농업 인력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서 우리 농촌의 청년 농민 10,000명이 농사 짓고 살게 하겠다는 목표로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로 5년 차 접어들었는데 청년 농민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농촌에 살고 있을까요? 농수산 이슈, 오늘은 새 정부의 청년 농민 육성 정책 방향과 청년 농민들이 말하는 정책의 개선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농촌의 인구 감소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농정과제에 농업 후계 인력 확대 방안을 포함시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일 출범했고, 이 출범식에 앞서 지난 3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6대 국정 목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농업 분야에는 살고 싶은 농산호천을 만들겠다고 밝힌 제목 아래 3가지 국정과제가 포함됐는데요. 3가지 농업 분야 국정과제는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 환경 조성,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 식량 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 안정입니다. 네. 이 중에서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 국정과제에 청년 농업인 3만 명 육성 계획이 담겼습니다. 청년 농업인은 40세 미만의 농민을 얘기하는데요. 이 40세 미만 청년 농민과 65세 이상 고령 농민 인구가 30년 동안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해보면 농민들의 고령화 추세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수위 자료에 따르면 1990년에 40세 미만 청년 농민은 전체 농민 중에 14.6%였고요. 65세 이상 고령 농민은 전체 농민 중 18.3%였습니다. 청년 농민과 고령 농민의 비율에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네. 하지만 30년이 지나고 2020년엔 그 수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2020년 이 40세 미만 청년 농민 비율은 1.2%, 65세 이상 고령 농민 비율은 55.9%입니다. 10명 중 6명이 고령 농민이고 또 40세 미만 청년 농민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네, 30년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 이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 농업인 3만 명 육성 계획 어떤 내용인가요? 네, 국정과제 속에 세세한 사업 내용이 담긴 것은 아닙니다. 대략적인 이 정책 방향선에서 설명을 드리면 청년 농민이 농촌에 정착하기까지 준비 단계, 창업 단계, 성장 단계 이렇게 3단계로 나뉜 뒤에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1차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이 올해 수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지를 확보하는 문제, 농사짓는데 필요한 자금, 거주할 집까지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패키지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것도 포함된 전망이고요. 현재 청년 농민을 선발해서 최장 3년까지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네. 창업 초기 이 불안정한 소득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영농정착 지원금을 현재보다 인상하겠다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또 김인중 차관이 취임했으니까 농식품부에서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년 농민 육성 정책은 시행이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이대로 가면 농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심각한 위기의식이 팽배했고 청년 농민 10,000명 육성 목표로 관련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맞춰서 이 청년 농민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대표적인 정책이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만 40세 미만인 청년 창업농을 별도로 선발해서 지원해 왔는데요. 이 사업에 선발된 청년 농민들은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을 영농정착 지원금으로 받아왔습니다. 독립경영 1년차라면 월 100만 원씩, 그리고 2년차라면 월 90만 원씩, 그리고 3년차 독립경영인 경우에는 월 80만 원씩 지급이 됐고요. 독립경영 5년차 이 종료 시까지는 농지 임대 사업을 우선 지원할 뿐 아니라 창업 자금도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줍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에 모두 8,600명이 선발됐습니다. 자, 지난 5년간 진행된 이 사업, 청년 농민들이 농촌 정착하는데 어떻게 마중물이 됐습니까? 네, 청년농민 종합지원 대책은 성과도 물론 있지만 안타깝게 이 청년농민 인구 증가 면에서는 실패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농식품부는 청년농업인 종합지원 정책을 통해서 40세 미만 경영주 농가 비중이 2020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했고요. 또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20년에 40세 미만 경영주 농가가 12,589가구를 기록한 뒤에 매년 2,000명씩 추가 선정을 한다면 2025년에는 18,925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2017년에 이 40세 미만 경영주 농가가 9,273가구였습니다. 네. 근데 이런 수치가 7,624가구, 6,869가구 등 매년 감소하다가 40세 미만 경영주 농가가 드디어 2020년에는 12,436가구로 정부가 목표했던 수치에 근접했습니다. 문제는 이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지난해, 그러니까 2021년에는 정책 시행 전보다 되레 청년 경영주 농가가 줄어들었고요. 8,477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자, 잠시 희망이 보이는 것도 같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결국엔 나왔을까요? 예,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정책 실효성 문제가 가장 첫 번째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영농 의무기간이 내후년부터 순차적으로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청년농가 감소세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년농민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한국농정에서 청년농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정책 지원받고 현재 농사 짓고 있는 이 청년농민들 어떤 입장인가요? 예, 한국농정에서 만난 청년 농민들은 농지를 구하는 일부터가 난관이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게다가 이상기후 또 영농비용 증가, 익숙하지 않은 농사를 계속 짓기에는 어려움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원예학을 공부한 김준식 씨는 올해 39살이고요. 경기도 파주에서 지역 특산물인 콩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농 정착지원사업 모집 소식을 접하고 바로 지원을 했고 2018년에 농업경제 등록을 하면서 독립영농을 시작했지만 역시 적합한 농지를 구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영농비가 계속 상승하면서 웬만한 경작 규모로는 타산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콩농사 규모를 3만 평까지는 확대하려고 백방으로 농지를 구하려고 했는데 농지은행에서는 2헥타르 그러니까 한 6천 평가량까지만 빌릴 수 있다는 제한이 있어서 계획대로 그런 규모의 농사를 짓지는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고요. 대출금 상환 기일이 돌아오기 때문에 김 씨와 같은 청년 농민들은 또 다른 대출을 받아서 정책 자금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자, 청년 농민이 되려면 어찌 보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농지일 텐데 이걸 구하는 맞습니다. 일조차 만만치가 않다는 거네요. 예, 그렇고요. 뿐만 아니라 이상기후도 청년 농민들에게 실패를 안기고 있습니다. 전남 장성군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는 27살 김재원 씨는 지역에서 복숭아 전문가로 불리는 청년 농민입니다. 그만큼 이제 복숭아 기술이 굉장히 이제 높은 청년인데요. 일본 복숭아 주상지에서 10개월간 농사를 배우기도 한 실력파인데 2018년에 대학을 졸업하면서 장성에 터를 잡았고 이웃분들에게 좀 사정을 얘기를 해서 1년간 1,500평 규모의 과수원을 빌려서 복숭아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임차 당시에 이 복숭아 나무 수령이 8년 차였는데요. 그 첫 해의 매출이 3,50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뭐 순소득이 아니라 매출이었는데 나무 수령을 기준으로 매년 수확량이 적게는 10%, 많게는 15%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매출이 뭐 매년 500만 원씩은 증가하겠다 이런 계산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 2018년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창업자금 3억 원을 빌려서 땅을 구입했고요. 이듬해에는 체험장, 작업장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무려 7개의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가면서 장성군 일대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농사는 엉망이 됐습니다. 이듬해인 2020년에는 52일간 비가 내려서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복숭아가 10% 내에만 남게 됐고요. 또 지난해 2021년에는 복숭아 과수원에 한파 피해가 발생했고 또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까지 겹쳐서 계획했던 체험장 운영도 하지 못했습니다. 3년간 내내 심각한 기후위기에 시달렸는데요. 복숭아 매출도 형편없는 상황이 됐고요. 정책자금으로 빌린 3억 원에 대한 3년 거치 기간이 끝나면서 상환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부터 7년간 매년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4,700여만 원을 갚아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자, 이상기후라는 변수까지. 청년농민 육성 정책은 새 정부에서도 시작을 합니다. 정책을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을까요? 예, 농촌진흥청이 2020년도 영농정착 사업에 선정된 청년 창업농 329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 시행한 영농정착 실태조사에서 나온 결과에서도 이 농지 취득이나 임대 관련 소개 및 알선 항목은 5점 만점에 2.4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 청년 창업농들이 창농 초기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요인은 경영자금이라고 답했는데요. 결국 경영자금 마련을 위한 대책 그리고 농지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특히 청년 농민들은 공통적으로 사후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 번 지원해주고 끝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형편을 살펴보고 대출금을 잘 갚고 있는지 정착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단순히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 문제, 기후위기 문제, 국가의 균형 발전까지 다양한 가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농업의 미래를 얘기하려면 청년 농민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기반과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농민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국가가 인큐베이터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농수산 이슈 짚어봤고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로 이어가겠습니다. 숲 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느 숲으로 가볼까요? 네, 강원도 평창군 바랑산 주목 군락지입니다. 살아천년, 죽어천년을 산다는 주목은 주로 1,000m가 넘는 고산지대에 자라고 있어 긴 시간 산행을 해야 신비로운 모습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바랑산은 케이블카가 있어서 20여 분 올라간 뒤 데크길을 따라 조금만 걸어도 천년의 숨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가님도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셔서 주목 군락지 답사하신 거예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 체력이 있었다면 3시간 넘게 걸린다는 길을 걸어서 올라갔겠지만요. 네. 예전 같지 않고요. 네. 5월은 산불 방지라 통제 코스가 있어 편안하게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이 바랑산은 1458m로 아주 높은 산인데요. 아래쪽으로는 1975년 개장한 용평 스키장이 있고요. 2018년 평창 올림픽 이후 스키어들을 위한 공간이었던 곳을 관광 개발해 스키를 탈 목적이 아니더라도 바랑산 정상에 오를 수 있고요. 스키 시즌이 아닐 때는 언제든지 산 정상에서 강원도 풍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나무가 아까 말씀하신 주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주목 군락지로는 그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소백산 주목 군락지가 있는데 이곳은 올해 등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발 1,000m부터 올라갈 수 있는 그 태백산 주목이 많은 분들에게 큰 인상을 남기고 있는데요. 2021년 개방한 바랑산 주목 군락지는 이보다 접근성이 더 쉽고 아직 공사 중이지만 주요 주목은 볼 수 있는 무장애길로 조성이 되어 있어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접근하기 쉽다는 장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천년의 신비를 고생하지 않고 느낄 수 있다. 이게 참 장점인 것 같고. 그럼 살아천년, 죽어천년 이 주목 어떤 나무인가요? 예, 그 자료를 찾다가 아파트 관리 신문에 실린 조경수목 주목 제목이 눈에 들어와 궁금했습니다. 예. 이 부제가 도심 지역 조경수로 활용 차폐 울타리용으로 적합이었는데요. 기고자는 산림청 박형순 연구원이었습니다. 이 신비의 주목이 아파트 관리 신문에 실린 연유를 보니까 쓰임새가 다양한 주목은 1,000m가 넘는 산의 능선에서 잘 발견되며 최근엔 도심 지역에 조경수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문장으로 바로 알 수가 있었는데요. 예. 이를 보니 궁궐의 우리나무에서 말한 주목에 대한 글 가운데 이 나무 껍질이 붉은 빛을 띠고 속살도 유달리 붉어 붉을주 나무목 주목으로 부른다는 주목이 이제 정원수로 관심에 주목을 받고 있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 주목이 주목받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자세히 보시면 주목이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요. 특히 줄기가 옆으로 누워서 자라는 그 일본 원산의 눈 주목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식물이든 동물이든 뭐 돼지 같은 경우도 야생 멧돼지와 키우는 돼지는 다르잖아요. 네. 네, 고산 주목이랑 조경수 주목도 좀 다를 것 같은데 그곳 주목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예. 그래서 그거 주목을 보면은 눈에 띄는 주목마다 이 수식어가 붙어 있었는데요. 팔왕눈이 주목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안목을 키워 요목 조목 새기고 면목을 갖춰 주목을 받습니다. 명목을 가진 제목으로 이목을 끄는 챔피언이 됩니다. 팔왕의 덕목을 갖춰 이 시대의 챔피언이 되세요라는 문장으로 바랑산 유래와 연결시켰는데요. 바랑산은 본래 8명의 왕의 묘자리가 있는 팔왕산에서 발왕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래퍼 출신이신 것 같아요. 네. 예. 다음으로 종갓집 주목으로 다른 주목과 다르게 3대가 살고 있는 1500년 수령의 나무입니다. 라는 것이었고요. 속이 썩어 비어 있어도 잘 자라고 있는 고회 주목, 마감욱을 품고 자라고 있는 어머니 왕 주목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오래된 주목은 1800년 수령의 아버지 왕 주목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데요. 든든한 아버지의 어깨를 닮은 웅장한 수영에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신 아버지의 굳건한 기기가 느껴진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야,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기간 1800년. 네. 진짜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이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근데 왜 죽어서도 천년이 간다는 거죠? 예, 먼저 그 살아 천년을 간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요.
이 주목은 그늘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빨리 광합성을 하기 위해 키를 키우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래서 천천히 자라는 건데요. 천천히 자라는 나무들이 조직이 단단해 오래 살 수 있는 거고요. 주거 천년과 관련해서는 궁궐의 우리나무를 보면은 주목 목재는 결이 곱고 붉은색이 아름다우며 잘 썩지 않는다. 그런 특성 때문에 시신을 감싸는 관제로서는 최상품 대접을 받았다면서요. 낭낭 고분의 관제에 경주 황남총 금관총의 목각 일부, 공주 무령왕릉의 왕비 시신이 베고 있던 두침 등이 주목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1000년을 넘어 2000년까지 썩지 않은 나무라는 게 입증이 되어 있는데요. 관제로 주목을 썼던 건 잘 썩지 않아서이기도 했지만은 주목의 붉은색이 잡기를 내쫓고 영원한 내세를 상징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서양에서도 주목이 관제로 쓰였다고 합니다. 자, 서양에서도 쓰였다. 그럼 주목에 대한 서양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나요? 네, 그 영국 옥스퍼드대 영문과 교수가 쓴 길고 긴 나무의 삶에서 이 주목편을 보면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나무 중에서도 불편함과 두려움, 심지어 불안까지 일으키기 쉬운 나무가 바로 주목이다. 로버트 그레이브스는 하얀 여신에서 주목을 유럽의 모든 나라에서 죽음의 나무로 여긴다고 단언했다. 왜 그런지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주목의 독성은 널리 알려져 있다. 주목은 작고 빨간 가정피를 뺀 모든 부분에 독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는 주목을 보면서 오랜 생명을 꿈꾸는데 서양은 죽음을 좀 연상시킨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다음으로 셰익스피어는 주목을 이중으로 치명적인 나무라고 묘사했다. 어허. 가지에 독이 있을 뿐 아니라 이 가지로 만든 활은 전쟁터에서 치명적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아젠쿠르 전투는 영국 역사에서 열세를 극복한 승리로 유명하다. 수는 적지만 강력한 잉글랜드와 웨일스 궁수들이 대규모 군대를 격파했다라는 글이 있는데요. 예. 이 신화 같은 이야기의 핵심은 이 주목으로 만든 롱보우라는 중세시대에 영국에 쓰이던 긴 활의 파괴적 위력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는 주목 목재가 튼튼하기도 하지만 유연하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주목은 활을 제작하는데 꼭 맞는 강도와 탄성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자, 같은 나무인 주목, 같은 특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좀 긴 생명을 이야기하고 서양은 죽음 관련된 게 많은 게 이채롭네요. 아, 예. 그래서 그 책 내용을 조금만 더 보면은요. 네네. 이 책의 작가분은 그 주목은 학명만으로도 두려움을 준다. 두려운 느낌을 준다. 예. 탁수수, 즉 주목 속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영어권 사람들은 탁스, 세금이 되는 거고요. 네. 탁싱, 매우 힘든, 그다음에 탁시시티, 독성이 떠오른다고 하는데요.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이 탁신을 주목 잎에서 나오는 수지성 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이 단어가 처음 기록된 사례로 1907년 12월 21일자 어느 신문 기사를 제시한다고 합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은요. 죽음의 원인을 모르는 사람을 부검해 보았는데 그에 의해서 바늘 같은 주목잎이 많이 발견되었다고 네. 하고요. 또 주목과 죽음과 관련해서 보면요. 2007년 12월 아일랜드 공화국 경찰은 더블린에서 일어난 자살 방법을 알아내지 못해 어리둥절했는데요. 분석 결과 사망자가 마신 차에서 주목의 독성 성분인 탁신피의 흔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일리가 있네요. 이 죽음 관련 이야기 들으니까 저는 주목을 점점 더 피하고 싶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아, 그래요? 결론은 네. 이제 보면은요. 그 잎이 무성한 주목을 보면 좋은 느낌이 나는데 잎이 많이 달려있지 않은 고목 같은 주목 예. 혹은 잎이 다 떨어져 죽은 것 같은데도 쓰러지지 않고 있는 쓰러지지 않고 남아있는 주목을 봐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느끼는데요. 길고 긴 나무의 삶을 또 보면요. 주목은 어떤 점에서 더 깊은 공포를 일으키는 것일까? 나무의 독성보다는 생김새와 위치 때문이 아닐까라는 글도 나오는데요. 이 바랑산 주목 군락지도 처음에는 접근이 어려워 멀리서만 보았을 때 어두운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은 편안하게 가니 친근감이 느껴졌고요.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는 가서 기대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책에 소개된 워즈워즈의 시 주목 일부를 잠깐 보면요. 거대한 몸통들 그리고 몸통 하나하나는 뱀처럼 구불구불 서로 뒤엉킨 가지들이 위로 따리를 틀고 깊숙이 휘감기며 자란다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를 두고 영국 작가는
스스로 재생하는 이 오래된 나무들을 그에 어울리는 웅장하고 고풍스러운 언어로 무척 정확히 묘사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네. 주목에 대한 그의 최종 결론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주목의 긴 수명은 자연의 불공정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경이로움의 근원이자 희망의 상징으로 자주 예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제 생각에 우리보다 오래 사는 주목의 질투를 느끼는 게 두려움과 공포가 될 수도 있고 네. 또 생각을 바꾸면 이 죽어있는 듯한 나무가 해마다 싹을 내고 잘 보이지 않지만 번식을 위해서 요즘 보면은 유성 생식에 필요한 배우채를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잎 사이 가지 끝에서 그걸 보고 있으면은 분명 희망의 생명을 우리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무야 나무대로 자라는 것이지만 역시 모든 건 우리 마음가짐에 달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무에게서 배울 점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곳에 가시면은 주목 말고도 꼭 보셔야 할 나무가 마유목인데요. 네. 거기 설명을 보면은 속이 비어가던 야각나무 품속에서 뿌리를 내린 마가목은 사랑으로 키워준 야각나무에 보답하듯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 야각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라는 설명이 있는데요. 마유목이란 나무는 식물 도감에 없는 신저어고요. 그래요? 세상의 유일한 나무란 뜻을 가지고 이렇게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마유목에서는 야각나무의 꽃도 볼 수 있고 조금 지나면 마가목의 꽃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마유목은 가지가 붙은 연리지 뿌리가 붙은 연리근과는 달리 전체가 하나인데 이렇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자, 이 주목뿐만이 아니라 두 나무가 하나처럼 자라는 마유목도 있다고 하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짧지만 식물 하나만 더 소개를 하면은요. 예. 호라비 바람꽃인데요. 그것은 오래된 나무들이 오래 잘 견디고 있지만 해마다 늘 꽃을 피우는 야생화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 얼레지, 피나물 등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호라비는 아니지만 제가 혼자 답사를 다녀서 그런지 이런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꽃대 하나에 꽃 한 송이만 피는 호라비 바람꽃. 봄바람이 불 때 피는 꽃을 바람꽃이라 하는데 이름을 지을 때 호라비 바람꽃이 가장 외로워 보였나 봐요. 라는 안내문과 그 시처럼 들려왔는데요. 이 호라비 바람꽃은 학명에 코리아가 있는 우리 고유 중으로 자생지도 개체수도 풍부하다고 하는데 왜 제 눈에 처음 들어왔는지 호라비 바람꽃에 상당히 미안했습니다. 이 꽃잎으로 보는 5장의 꽃받침 안에 노란 꽃밥이 확 눈길을 끌었는데요. 익숙한 식물 이름도 자세히 보면 배울 게 많고 처음 들어보는 식물도 그 자체로 좋은 에너지를 준다는 자연이 주는 아주 소중한 메시지를 바랑산 주목 군락지를 통해서 느껴봤습니다. 네, 바랑산 주목 군락지 만나봤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 숲 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자, 금요일에는 저희가 N행시 받고 있죠. 오늘의 시제 소라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라로 이행시 지어주셨는데요. 1675님, 소금같이 중요해요. 라디오는 뭐니 해도 KBS 1라디오. 아유, 감사합니다. 01122님, 소라를 송송 썰어서 라면에 넣어 먹으면 맛이 끝내줍니다. 맛있겠네요. 4614님, 소풍 갑시다. 라일락 피는 꽃길 KBS 오늘 아침 1라디오로 여기로 오신다고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9555님, 소리 들리시나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오늘 아침 1라디오 모두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고 계신데 좀 힘이 나네요. 8559님, 소원이 있어요. 라디오 방송 오늘 아침 1라디오에서 저의 이행시가 꼭 당첨되길요. 당첨은 아직 몰라도 일단 소개는 해드렸습니다. 2122님, 소라 주우러 바다 갯벌에 갈 예정입니다. 라디오 들고 KBS 라디오 들으며 오늘은 소라 줍는 재미에 푹 빠질 겁니다. 진짜 소라 잡아서 저희에게 어떻게 인증을 하실 수 있으면은 저희가 또 다음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네요. 모두 재미있는 그런 이행시였습니다. 그 중에 선물은요. 8559님께 웰빙 잡곡 세트, 2122님께 모바일 커피 쿠폰 전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신 1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4명을 추가 임명했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오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이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리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추가로 임명했는데요. 이로써 16개 부처 장관 중 11명의 장관이 임명됐고 국무회의 개최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은 아직 임명 움직임이 없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 철회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새 정부 첫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추경 규모가 정해졌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창양, 이영 장관이 임명되기 전에 새 정부의 장관들과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장관들을 합쳐서 정족수를 채운 뒤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59조 4천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지출 구조 조정과 초과 세수로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라는 데는 이견은 없는데요. 다만 정부안보다 10조 원 이상 많은 추경 편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방역이 본격화된 2020년 8월부터 손실보상제 실시 전인 지난해 7월까지 기간에 대해서도 여야가 대선 때 공약을 한 대로 소급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지출 구조조정으로 예산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다른 서민 지원 예산을 빼서 돌리는 이른바 아랫돌께서 윗돌게는 예산 항목을 살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세수 추계가 또 논란이 됐다고요. 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을 위해 추가로 나라 빚을 내지 않겠다라고 강조했고요. 오히려 국채를 갚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긴 건데 알고 보니까 기획재정부가 이번에도 세금 예측을 잘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343조 원의 세금이 거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다시 계산해 보니까 53조 원이나 더 많은 396조 원이 거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려 15%나 예상이 빗나간 건데요. 그런데 이 기획재정부의 세수 예측이 빗나간 건 지난해부터 벌써 4번째입니다. 작년에는 283조 원이 거칠 거다라고 예상했습니다만 3번의 예측 수정을 통해서 61조 원이 그러니까 21%나 더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남아도는 동안 기재부는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면서 돈줄을 죄고 쓰지 않았었는데요. 그래서 이 기획재정부가 어떻게든 돈을 안 쓰고 이 나라 빚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세수 예측을 줄여잡은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좋아지는 건 좋은데 그동안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측이 앞으로는 좀 더 잘 맞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네. 김성회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 또 문제의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됐어요. 네, 대통령실 김성회 종교 다문화 비서관은 어제 자신의 SNS에 조선시대 여성 절반이 성적 쾌락 대상이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해 3월 한 인터넷 매체에 올린 같은 내용의 기고문이 논란이 되자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반성하자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언론이 도덕적 편견에 사로잡혀 불편한 진실로 외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김성회 비서관은 자신의 SNS에 이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이라는 글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를 화대라고 빗댄 댓글이 논란이 되면서 어제 한 차례 사과를 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하루 만에 또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한 겁니다. 이 논란의 발언들이 비서관 임명 전에 벌어진 일이다라며 사퇴의 선을 그은 대통령실은 이번에는 이 논란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라 보인다라면서 거취를 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민주당은 임명 철회 혹은 사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도 성비위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고요. 네, 민주당은 어제 오전 비공개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한 뒤 3선의 박완주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내 성비위 사건에 대한 당 차원의 처리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라며 이 상세한 비위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완주 의원은 당내 중진으로 이 당 정책위의장을 맡기도 했는데요. 이 대표적인 86그룹으로 2년 전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많이 부족했다라며 민주당을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이 박완주 의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청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김원희 의원 보좌관의 과거 성폭행 사건도 최근 2차 가해 의혹이 불거져서 당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 관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탄도미사일 또 발사했죠? 네, 이 북한이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무력 도발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닷새 만인데요. 어제 오후 6시 29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고요. 총 3발이고 약 90km 높이로 360km를 비행했고 속도는 마하 5 정도로 탐지됐다고 합동참모본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데요. 이 대표적인 대남용 무기 중 하나로 꼽힙니다. 군 당국은 이번 발사를 위협이 아닌 도발로 규정하고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첫 점검회의를 열고 도발 행위를 강력 규탄하면서 실질적이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네,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긴급 소집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인데요. 지난 8일 평양의 한 단체에서 나온 발열자들의 검체를 검사한 결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북한이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북한은 전국을 철저히 봉쇄하고 각 사업, 생활 단위별 분리 지침도 하달했습니다. 또한 모든 국경에서의 경계 강화와 의료 예비 의료품 동원도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야기 나온 김에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5,906명으로 전날보다 8천여 명 정도 줄었습니다. 목요일에 발표된 확진자 수로는 지난 2월 3일 이후 14주 만에 가장 적은 수이고요. 하루 확진자 수는 9일 연속 5만 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오늘은 3만 명대 확진자가 예상이 되고요. 또한 위중증 환자도 354명으로 300명대 중반까지 내려왔고 사망자는 63명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군 개입설의 근거로 활용된 이른바 광수 1호, 이게 광주 시민이었다고요? 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시민군 참여자로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 김군으로 알려진 남성은 올해 62살 차복환 씨로 확인됐습니다. 지만원 씨 등 일부 인사들은 5.18 당시 무장된 페퍼포크차에 탑승한 김군의 사진을 두고 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 광수 1호라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어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광수 1호로 지목된 시민군 김군은 차복환 씨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차복환 씨의 젊은 시절 사진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한 사진 그리고 주변의 증언 등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7개월에 거쳐 벌여왔다라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사건 사고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타던 20대 청년들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네요. 네, 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20대 초반 남성 2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 위에 나란히 올라타서 인도에서 차도로 진입하던 중 승용차와 추돌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고 후 5분도 안 돼서 응급차가 도착을 했지만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는데요. 안전모를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탄 것도 또 2명이 한 대의 킥보드에 탄 것도 규정 위반입니다. 현재 이 공유 킥보드 등이 활성화되면서 규정을 어기고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은데요. 인도나 횡단보도에서는 킥보드를 내려서 끌고 가야 되는데 탑승한 채 다니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전동 킥보드는 법으로 규정된 차량이기 때문에 차도로 주행해야 하고요. 차도의 제일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서 주행해야 합니다. 올해 1월부터 넉 달간 적발된 불법 운전은 26,000건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이선영 아나운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종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봐, 올해 공익직불금은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인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네. 그래, 세상 좋아졌구만. 이건 아나, 폐경지, 농지 형상 유지가 안 된 농지는 신청하면 안 되네. 금년에는 특히 마을 공동체 활동, 영농 폐기물 적정관리, 영농 일지 작성, 의무 교육은 꼭 실천해야 한다네. 그렇구만. 읍면동 사무소나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전화 1644-8778에 문의하면 더 자세히 알려준다네. 고맙네. 바로 확인해봐야겠구먼.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